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T브로드 합병, LG U+의 CJ헬로 인수를 모두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중국과의 단계적 관세 철회 합의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이 2022년 양산을 시작할 크로스오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생산 규모를 연 27만 대로 결정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합니다. 한국 장외 주식시장에 최근 알짜 바이오의학 기업이 다수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 파운드리 사업 성장 덕분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11월 11일 월요일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8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구분응선 넘은 유료 방송 인수 합병입니다. 통신 3사 체제로 시장 개편인데요.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LG U+가 유료 방송 업체를 각각 인수 합병하는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료 방송 시장은 통신 3사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과 통신 지금 어떻게 융합이 되고 있나요, 소장님? 네, 이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는 계속 한 3년여 동안 이 관련된 허가를 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3년 만에 이제 공정위의 판단이 달라졌는데 우선 이 SK텔레콤과 LG U+ 이동통신사죠. 이 유료 방송 업체를 각각 합병하고 인수하는 이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선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도 자세하게 기사가 또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T브로드와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LG U+는 CJ헬로 인수를 모두 이제 인수를 승인받은 그런 내용인데.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는 이 가기술정보통신부 심사 또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사실상 거의 이제는 완전한 승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정위 판단이 3년 만에 달라졌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3년 전에는 LG U+와 그다음에 CJ헬로 간의 인수가 아니라 그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이에 네. 인수 합병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됐냐? 자, 이게 케이블 회사와 사업자와 그다음에 이동통신사인데 SK텔레콤이 이 이동통신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정위에서 허가를 못 내줬던 사안인데 이번에는 이 LG U+와 CJ헬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시장의 판도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시장 자체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유료방송 시장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동통신사의 IPTV가 시장 지배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시대에 따른 변화를 이 공정거래위원회도 충분히 감안했다. 이제 방송통신 간 융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통신사 주도의 이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제는 개편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IPTV 유료 방송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업체들이 최근에 그 지배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등장을 하면서 또 하나의 변화의 바람들이 불게 됐는데 시장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규모와 콘텐츠가 생명이다. 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한 3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소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콜롬비아 픽처스를 인수합병합니다. 소니가 왜 영화사를 인수합병하지? 소니에서 생각했던 것은
미래에는 그만큼 콘텐츠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시장의 급격한 변화, 이제는 완전하게 그런 쪽으로 시장 환경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제는 디즈니, 애플까지 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더 중요한 그런 마켓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OTT, 우리 이 애청자분들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OTT는 뭐냐면 오버 더 탑의 약자입니다.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최고를 뛰어넘는 결정이 내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통신사들도 이제는 SK, 이 그동안 앞서갔던 이 SK가 콘텐츠를 이동통신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를 뒤쫓고 있는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도 이제 이 케이블 사업자와 인수합병이 되면서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이만큼 이 시장 자체가 이제는 확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변화가 가져오는 것은 이제는 덩치도 커진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콘텐츠가 정말 중요한 이제는 서비스 영역이 됐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또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료 방송의 인수 합병과 더불어 저희가 방송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기사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면인 12면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은 관세철에 합의한 적 없다. 이 트럼프 대중강경파 손 들어줘입니다. 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중국과의 단계적 관세 처리 합의 여부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합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 미국과 중국의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또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이 기사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관세 철회와 관련해서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쪽으로 교통 정리가 되는 듯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소장님?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뉴스 메이커예요. 근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 기술을 보면은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끝까지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구사한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이 중국 상무부에서는 이제 1단계 이 협의에 거의 다다랐다. 그래서 이 단계적인 관세 철회 방안이 합의됐다. 이렇게 중국 상무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백악관 내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혼돈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시면 합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합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1단계 합의마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앞으로 미중 관계가 다시 무역 전쟁으로 또 재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세부 내용을 들어보면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대중 강경파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네. 행정부 내에서 이제 대중 강경파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있고 그들의 입장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강경파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력은 어떤 이력이냐? 지금까지 레이건 행정부가 됐든 부시 행정부가 됐든 이 보수 정권에서 관료 경력을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주로 강경파예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이 피터 나바로 이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입니다. 이 직책만 봐도 아시겠죠. 무역 제조업. 이거 중국하고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 또 책을 한 거 썼습니다. 뭐냐?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근데 이 책 내용의 핵심은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 그래서 관세 철회가 합의된 것이 없다. 이 사람을 뒤따르는 것이 로버트 라이트하우즈, 바로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부. 우리 여러 번 또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이 로버트 라이트하우즈 이 무역 대표부 대표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초강경파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강경파, 이 나바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표, 라이트하우즈 대표라고 볼 수 있고, 온건파는 대체적으로 월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너무 치열한 이 대결을 했다가는 이 주식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 두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백악관에도 있고 정부 부처에서 있습니다. 백악관에는 레리 크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왜냐하면 베어스턴스 출신이거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문의신 이름도 상당히 발음하기 어려운데 문의신 네. 재무장관은 바로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협의해야 된다. 그래야 중국과의 이 지나친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서 주식 시장에도 월가에도 좀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자, 핵심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강경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이 미국의 무역 경쟁력과 미국의 기술력을 해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네. 지적 재산권부터 시작을 해서 덤핑, 그다음에 미국 기업 퇴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7개의 제약, 이 제약 부분을 제가 되는 부분을 이 중국이 반드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순순히 관세 협의에 또 관세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이 입장이 바로 강경파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중 강경파들은 여전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장소를 여전히 미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기와 장소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향후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면 일단 이제 1단계 합의가 서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서명을 우리 브리핑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가셔야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인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럼 마냥 안 할 거냐? 또 시진핑 주석도 사중전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강한 중국을 이야기해야 되고 홍콩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 시위 등도 이 신경이 거슬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이 됐든 올해 내가 됐든 아니면 내년 이른 초가 됐든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지금 이 강경파 이야기가 나오냐? 이 강원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 묻어 있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협상 장소를 왜 미국으로 했을까요? 협상 장소를 왜 아이오와 또는 농업 지역인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내년 재선입니다. 미국에서 이 서명식을 하는 순간 온 국민이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물먹는 듯한 상황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는 왜 아이오주냐? 미국 대선이 내년 2월 아이오와주 코커스부터 본격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딱 보여주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이고 농업 지역이라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의 핵심 지지층들이 있는 곳이 바로 미네소타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농업 스윙 보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미중 무역 협상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된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사 만나봤고요.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이번 기사는 매일경제신문 17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GM 창원 공장의 CUV 생산 기지로 증설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한국 GM이 2022년 양산을 시작할 크로스오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즉 CUV의 생산 규모를 연 27만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매일경제신문에 단독으로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번에 이 쉐보레 브랜드의 CUV 신차를 2022년까지 생산 기지로 전환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노사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 이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확보한 기사 내용, 바로 창원 공장의 CUV 생산 기지를 증설하게 하겠다. 연 27만 대 수준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 몇 년 전을 돌이켜보면 바로 지난해까지도 군산 공장을 폐쇄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를 저울질하면서 KDB 산업은행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됐던 것이 한국 GM인데 이렇게 27만 대를 더 생산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이 노사관계가 조금 안정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창원 공장의 특수성도 반영이 됐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창원 공장을 중심으로 협력사들, 이 상장돼 있는 전장이라든지
또 GM의 국내 협력사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이 점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CUB 이 시장을 상당히 또 이 선점하고 있고 또 이 확장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이제 CUB거든요. SUV의 인기는 우리 이미 검증된 바가 있는데 네. 승용차인 듯 SUV인 듯 이게 바로 CUB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많은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거든요. 값은 싸면서 SUV를 운전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창원 공장에서 공장을 새로 짓는 정도의 이 수준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GM의 결정이기 때문에 철수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됐던 GM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반전의 또 추가적인 투자가 이어질지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소장님이 살짝 언급해 주기는 하셨습니다. 군산 공장의 폐쇄와 더불어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냐 마냐 상당히 큰 어려움을 또 겪었던 한국 GM인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침체와 함께 한국 GM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러면?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그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27만 대의 생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줄어들었던 한국 시장에서의 생산량이 71만 대까지로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또 부산, 울산, 경남, 특히 경남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조선업 때문에 정체됐었는데 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지난해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었죠. 무려 3천 명의 해직자가 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도 현재 지금 상시 희망 대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부평도 부평 1공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부평 2공장은 물량이 감소하면서 멕시코 GM 공장의 트랙스 작은 소형 SUV입니다. 유틸리티 SUV인데 이것까지 끌어와서 생산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생산 물량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창원에서의 9천억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비약적인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반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과연 GM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얼마만큼 극복해낼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난해 한국 GM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자동차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 과잉 공급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분석을 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약 1,500만 대 정도가 과잉 공급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것이냐. 이 새로운 CUV 모델이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한국 GM은 노사 문제입니다. 그동안 밤낮 할 거 없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거든요. 그런 만큼 새로운 또 임금 협상 관련해서 내년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만큼 주로 이제 부평 공장 위주인데 창원 부평 할 것 없이 한국 내에서의 GM의 노사 갈등 문제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물론 GM과 이 GM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도 좀 적정한 수준의 협의가 가능하도록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 GM 얘기 저희가 네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매일경제신문 25면의 기사입니다. 네, 기사 내용은 알짜바이오 만내 KOTC 거래 사상 최고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한국 장외 주식시장 즉 KOTC에 최근 알짜바이오의학 기업이 다수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장 바이오주들을 상장 전에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2014년 장외시장 확대 개편을 통해서 이제 출시가 된 한국 장외 주식시장에 최근 알짜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장에서 우리가 매일경제 뉴스에 나왔지만 투명성과 안정성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앞으로 우리가 기사를 보시다가 투명성과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창재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2014년까지 이 시장의 이름을 프리보드로 불렀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2014년 이후부터는 이 한국 장외 주식 시장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지금 한 몇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주로 알짜 바이오 기업 위주로 상당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 자체가 곽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분인데 비보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비롯해서 바이오의학 기업이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면서 일일 거래 대금이 네. 시장 출범 이래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명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상장 바이오주를 상장 전에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이 수요가 투명한 거래를 위한데 그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 장외 주식시장의 또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주로 그래서 상장됐던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실적보다는 주로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투자 결과에 더 주목을 맞아요.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투자도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일종의 떴다방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걸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여기서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양도세 면제도 해주거든요. 세제 혜택까지 받으니까 여러모로 투명성 됐죠, 안정성 되죠. 이러니까 이 시장이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KOTC, 즉 한국장외 주식시장 내에서 네. 눈에 띄는 바이오의학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이오 기업이 상장 전에 잘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의 상장 기업이 시총과 맞먹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가, 또 어떤 네. 기술력을 확보했느냐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9개 기업이 이제 작년 이후에 편입됐는데 이들을 위주로 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보존, 그다음에 YD 생명과학, 메디포럼 등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보존의 경우에는 이 다음 달입니다. 바로 비마약성 진통제죠. 오피란제린. 이게 이제 임상 3상까지 와 있습니다. 결과 공개가 나오면 또 이것이 상당히 일일 이 거래량을 또 견인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비보존 외에도 거의 이제는 900억 가까이 시총 총액이 되고 있는 삼성 메디슨 또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이 콜마 파마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한국 장외 주식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알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25면에 실린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반도체 얘기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뜨자 DB하이텍 실적 물만 났다입니다. 기사 내용 볼게요. DB하이텍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지난 2분기에 이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업황부진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던 그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DB하이텍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뭔가요?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시대이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메모리 분야가 그만큼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삼성전자 분석해드리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또 하나 이 파운드리 쪽의 강자가 바로 이 DB 하이텍입니다. 그전에는 동부 하이텍이었고요. 네. 동부그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비메모리 분야 쪽이 상당히 이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물론 4차 산업혁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매출과 비교를 하더라도 매출은 거의 20% 가까이 또 영업이익은 34.4%까지 증가한 규모인데 이게 파운드리 자체가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파운드리가 뭐냐 하면은 이 이제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네. 독특한 모양으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붕어빵처럼 똑같은 게 아니에요. 팹리스로 이 독특한 수요 모양대로 이제 설계를 하면 그걸 그대로 아주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팹리스. 뭐 위탁 생산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맞춤형 위탁 생산이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공장 가동률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 여러 가지 수익률이 좋아진 것이고 영업이익도 개선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고부가가치 얼마만큼 비싼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전력 관리 칩이라는 게 있고요. 고성능 센스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도록 보시는데 거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DB하이텍이 시스템 반도체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OLED 투자 확대,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반도체 시장 내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그러면? 네, 업계 네. 분위기 두 가지 하고요. 저희 네. DB 하이텍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업계 분위기는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램 이런 네. 얘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시스템 메모리 분야가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5G, AI, IoT, 사물 인터넷 등 전장 자동차 관련돼 있죠. 이런 분야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이 반도체 업계의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네. 이 동부 하이텍은 CEO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기업 경영의 실적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 전망에 있어서 투자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최창식, 이 동부 하이텍의 CEO가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시스템 메모리 분야를 가지고서 동부 하이텍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시장 친화적으로 생각하냐면 빠른 결정을 위해서 본사마저도 공장 근처로 옮겨야 된다. 바로 이런 CEO가 이런 실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까지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